김소라는 가족 묘지에 급하게 파인 무덤 속에서 습기가 뼈속까지 새으며드는 것을 느꼈다.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첫 빗방울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로 떨어질 듯 위협했다. 주변에는 4명의 손자들이 삽을 단단히 쥐고 서 있었다. 마치 단지 시신만이 아니라 그녀의 80년 세월의 역사까지도 묻을 준비가 된 듯했다. 침묵은 너무 강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다. 오직 바람만이 오래된 무덤들 사이로 휘파람을 불며 지나갔다. 민준, 가장 나이 많은 손자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할머니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할머니, 곧 끝날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덤보다 더 무거웠다. 소라는 눈을 감고 숨을 참았다. 마치 가슴을 채우는 감정의 바다를 억누르려는 듯했다. 지친 표정에는 체념과 공포가 섞여 있었고 모든 것이 이것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어두운 음모의 일부임을 보여주었다. 가벼운 바람이 나무 잎사귀를 흔드는 가운데 첫 번째 흙덩이가 던져졌고 질식하는 느낌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흙이 그녀의 한복 치마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그녀의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렸다. 어떤 비극이 가족들로 하여금 이렇게 잔인한 의식을 연출하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례식도 아닌데 향불이 피어올랐다. 누군가가 무덤 곁에 향을 꽂았고 그 달콤하고 쓰라린 향기가 소라의 코를 찔렀다. 평생 지내온 제사의 향과 같은 냄새였지만 이번엔 그녀가 제물이 되어 있었다. 손자 중 하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시야는 점점 흙더미에 가려져 갔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와 먼지를 일으켰다. 마치 이 불길한 의식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소나무 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죽은 조상들의 속삭임 같았다. 소라가 도움을 외치기도 전에 민주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소라의 운명은 봉인된 듯 보였지만 이 장면이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이것은 단지 오래전에 시작된 드라마의 시작일 뿐이었다. 자손들을 저주와 빚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한 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조상의 믿음에 관한 소문으로 시작된 드라마였다.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날아가며 을씨년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묘지의 고요함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소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덤의 흙벽을 만지작거렸다. 평생 일궈온 텃밭의 흙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 흙은 차갑고 무심했다. 마치 그녀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흙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지면서 소라는 필사적으로 모든 것이 이런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김소라의 끔찍한 묘지날 몇 주 전, 김 가족의 한옥집은 웃음소리와 복도를 서두르는 발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소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자녀들과 손자들이 모이는 흔치 않은 만남이었다. 노쇠하지만 미소 짓는 가문의 어른은 정성스럽게 전통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 각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한옥의 거실에서는 소라의 손녀 인숙이 차를 나르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방 안의 전통 가구에 따스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밖에서는 매화나무가 하얀 꽃을 피워 정원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소라는 부엌에서 도래속을 만들면서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 년 만에 자식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다. 점심 식사 중 일과 공부에 관한 대화 사이에 위기에 처한 가족 재정 문제가 떠올랐다. 지호, 소라의 아들 중 한 명이 쌓여가는 빚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민준 가장 나이 많은 손자는 차를 마시며 듣지 않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작년에 사업 확장한 게 실수였어. 은행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와. 지호가 한숨을 쉬었다. 어느 순간 또 다른 손자 태현이 노인의 피가 가족을 파멸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오래된 의식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누군가 그것을 터무니없는 미신이라며 웃었지만 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관심을 숨겼지만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니? 지호가 물었다. 대학 도서관에서 조선시대 민간신앙에 관한 책을 읽다가요. 노인 한 명을 제물로 바치면 그 가족의 7대가 번영한다는 거였어요. 태연이 대답했다. 그날 오후 소라는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떠도는 불안한 분위기를 느꼈다. 후에 모두가 집안에 흩어져 있을 때 소라는 민준과 지호가
마당에서 작은 소리로 논쟁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바치다와 번영이라는 단어들을 들었다. 놀란 소라는 알아차리지 않은 척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지만 그 속삭임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에 달라붙었다. 그 순간 가족의 노인을 희생시키면 후손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오래된 전설을 누군가 되살릴 가능성은 너무 터무니없게 들렸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호와 민주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소라는 오래된 문갑에서 가계부를 꺼내 살펴보았다. 자신의 은행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가 모은 돈은 이미 지호의 사업과 민준의 대학 등록금으로 대부분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까치가 처마 끝에 앉아 울고 있었다. 예로부터 까치는 소식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일지 아니면 불길한 조짐일지 소라는 알 수 없었다. 이상한 대화와 수수께끼 같은 전화통화가 이어진 날들이 다가왔다. 소라는 지호가 채권자들로부터 잦은 전화를 받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전화를 끊을 때마다 더 큰 무게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민주는 무언가를 찾는 듯 집안을 돌아다녔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책장에 오래된 책을 넘겨보았다.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니? 어느 날 소라가 물었다. 민주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 할머니. 옛날 가족 문서요. 학교 과제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소라는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직접적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니? 다 괜찮은 거니?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다 잘 될 거예요, 할머니. 저를 믿으세요. 이 말에는 그녀가 기대했던 위로의 어조가 아니라 더 모호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어느 오후 한 심부름꾼이 집 문 앞에 오래된 도장이 찍힌 갈색 봉투를 두고 갔다. 그 안에는 고대 필체로 쓰인 일종의 텍스트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런 가족의 전설 시간이 흐르면서 저주받은 의식으로 변한 것에 관한 설명 같았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종이를 펼쳤다. 오랫동안 접혀 있어 구겨진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 종이에 황금빛을 드리웠다. 노인의 희생은 모든 불운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며 번영을 위한 길을 청소할 수 있다라고 그 글은 말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공중에 맴돌았다. 그 글을 읽고 소라는 얼어붙었다.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사악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지호와 민준의 표정이 희망의 불꽃으로 빛나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녀는 탐욕과 절망이 사람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오래된 미신을 믿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지호가 서둘러 말했지만 그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냥 재미로 읽어본 거죠. 그날 밤 소라는 자신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녀는 조상들이 그녀의 가족을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극단적인 행동의 잠재적 위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실제로 그런 의식을 계획할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는 보름달이 높이 떠올랐고 그 차가운 빛이 방 안으로 새우며들었다. 소라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손에 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 그녀의 가족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김소라 가족의 재정 상황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호는 어머니에게 잘못된 투자로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중개회사에서 일하던 민주는 해고되었고 도박 빚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논쟁으로 가득 찬 어느 날 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집에 나타나 자신을 민준의 보증인이라고 소개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손자분이 저한테 많은 돈을 빚졌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가축시장에서 소를 거래하듯 지나치게 침착하게 말했다. 그가 갚을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겁니다. 각 단어는 민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절망 속에서 그 청년은 모든 것을 팔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집, 땅, 가족, 골동품. 하지만 지호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두 사람은 소라를 떨게 만드는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도
그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지호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가문의 어르신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부당한 죄책감의 무게를 느꼈다. 가족을 도울 수 없고 더 이상 저축된 돈도 없으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을 방법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소라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태연과 인숙 소라의 딸 중 한 명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고 그저 헛소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심은 모두의 마음속에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 경제적 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빚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의 그림자 속에서 조상의 희생 전설은 순수한 전통이 아니라 절박한 전략으로서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식으로 위장한 탐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아온 금 반지와 비녀가 있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손에 쥐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이것들도 팔아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이 작은 금 조각들이 그들의 엄청난 빚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울었다. 옛사람들은 까마귀가 불행의 전조라고 말했다. 소라는 몸서리를 치며 창문을 닫았다. 다음 날 오후 안동의 하늘에 먹구름이 형성되어 곧 주변 들판을 강타할 무거운 비를 예고했다. 소라는 베란다에 앉아 먼 언덕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그녀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다른 시대에 가족들이 영혼을 달래고 미래 세대가 번영하도록 하기 위해 나이든 가족 구성원을 희생시켰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언젠가 이런 공포가 자신의 문 앞에 이렇게 가까이 맴돌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첫 빗방울이 떨어지자마자 지호와 민주는 한옥의 대청마루에 나머지 가족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빚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민주는 신비한 봉투에서 나온 고대 텍스트를 들고 가장 불안한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노인의 희생이 전체 혈통의 행운과 번영을 풀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무슨 미친 소리야, 태연이 항의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를 뚫고 울렸다. 이건 미신이야. 진짜로 믿는 거야. 인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 말도 안 되는 대화를 그만두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압박에 눈에 띄게 흔들린 지호는 눈에 희망의 빛을 띠고 대꾸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출구라면 어떨까? 어머니가 동의하신다면 실제로 죽을 필요는 없어. 아마 상징적으로만.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더 끔찍했다. 소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자녀들이 그런 종류의 연극조차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그런 일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니?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데려왔는데 이런 미신을 위해 나를 희생할 거란 말이냐?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빗줄기가 이제 지붕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이 병든 생각을 집에서 씻어내려는 듯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희생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가족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주는 문서를 창가 탁재에 펼쳐 놓았다.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소라는 그의 눈에서 결심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생각해 볼게.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가 격렬하게 내리는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소라는 창문을 통해 먹구름이 더 짙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어떤 끔찍한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날이 갈수록 지호와 민준의 주장은 위안을 주는 거짓의 윤곽을 띠게 되었다. 그들은 소라가 실제로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이 가족을 빚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의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식이 끝나면 소라가 구출될 것이고 모두가 경제적 풍요의 새로운 단계를 목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할머니, 진짜 묻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흙을 조금만 덮고 의식이 끝나면 바로 꺼내 드릴 거예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절망적인 몇몇 친척들은 자신을 속이게 내버려 두었다. 빚을 갚는다는 전망이 기적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현은 민준이 할머니를 마치 교환 물건인 것처럼 말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상징적인 것과 실제 사이의 경계가 너무 얇아질까 두려웠다. 이건 미친 짓이야, 민준아. 할머니를 땅에 묻는다고?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태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몰라, 태현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이 모든 와중에 소라는 평생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거운 양심에 따르면 자녀들에게 해를 끼쳤을지도 모르는 실수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희생, 외관상으로만이라도 이 도덕적 빚을 갚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가슴속 고통스러운 생각을 안고 소라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초여름이었고 작은 채소밭은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녀가 손수 가꾼 텃밭이었다. 이것이 마지막 여름일까? 그녀는 손자들이 어렸을 때 여기서 놀던 모습을 떠올렸다. 민주는 항상 영리하고 야심찬 아이였다. 언제부터 그가 이렇게 변했을까? 지호의 일일 압박과 함께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고 단언하는 민준의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가문의 어른은 점차 체념하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로 너희를 빚에서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 가족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어느 밤 조상들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던 중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중얼거렸다. 태현은 놀라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경고하려 했지만 소라는 손을 그의 얼굴에 대고 애정의 표시로 가족을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위로가 없었다. 단지 출구가 없는 이의 슬픔만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죽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사진 속 남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첫 번째 별이 저녁 하늘에 나타났다. 소라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인도해줄 빛이기를 바랐다. 의식은 해질녘, 햇빛이 희미해지고 묘지가 음산한 분위기를 띠는 시간에 예정되었다. 지호와 민주는 고대 문서에 따르면 이 시간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작의 일부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실은 가족들이 묘지에 모여 촛불, 꽃, 심지어 영혼들을 위한 작은 쌀과 과일, 재물까지 가져왔다는 것이다. 소라는 단순한 옷을 입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까지 묵묵히 걸어갔다. 그녀의 흰 한복은 저녁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인숙은 울고 있었고 때맞춰 반대할 용기가 없었던 것을 후회했다. 태현은 창백한 얼굴로 멀리서 지켜보며 마지막 순간에 이 광기를 멈추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지호는 낡은 표지의 책을 들고 그 의식의 지시사항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어서 민주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구덩이 안으로 안내했다. 소라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끝날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거니? 소라가 구덩이 속에서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슬픔이 더 깊게 깃들어 있었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직접 바라보지 않았다. 태현을 제외하고는. 그는 고정된 시선을 유지하며 그녀가 포기하지 말라고 조용히 간청했다. 마침내 여인이 허리까지 흙에 파묻혔을 때 민주는 삽을 들고 돌처럼 말을 할 수 없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잘 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이것이 소라가 그녀의 다리 위로 첫 번째 흙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전에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희생이 단지 연극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느낌이 들었다. 해가 산 너머로 졌고 차가운 바람이 오래된 무덤석들을 휩쓸었다. 소라는 거기 서 있었다. 반응할 힘도 없이 흙이 쌓여가는 동안. 그리고 그렇게 악마적인 의식, 조상의 전통으로 위장한 이 가장 잔인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 높이 흙을 채워 민준이 명령했다. 의식이 효과를 보려면 목까지는 덮여야 해. 태현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는 무덤 가장자리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인숙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지호는 이제 망설이는 듯했다.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나는 듯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 가족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인간성의 마지막 불꽃에 달려있을 것이다. 소라는 흙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이 작은 기도를 속삭였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마치 세상 전체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듯. 김소라 위로 떨어지는 흙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삽으로 가득 퍼올려진 흙이 쏟아질 때마다 공기가 더 희박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태현이 더 이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두가 멈추라고 외치자 일행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는 무덤을 향해 뛰어갔지만 지호가 갑작스러운 동작으로 그를 제지하며 이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할머니가 허리까지 흙에 묻히는 광경의 긴장감에 그는 절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인숙은 반면 그저 떨고만 있었다. 반응할 힘도 없이 마치 악몽에 갇힌 것 같았다. 민주는 일종의 열광에 이끌려 계속 삽질을 했다. 각 삽질 사이에 그는 의식이 끝나면 더 이상 빚이 없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야만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항상 끌어들이는 주장을 주문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각 삽질마다 그의 얼굴은 더 음침해졌다. 할머니가 이 순간을 살아남으면 그를 고발하거나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러내며 그렇게 되면 확실한 해결책이 좌절될 것이었다. 지호는 손자보다 더 불안해하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주변에 마을 사람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아무도 이 터무니없는 행위를 목격해서는 안 되었다. 잠시 소라의 시선이 태현과 마주쳤고 그곳에는 말없는 구원의 요청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태현은 지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무덤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세게 쥐었다. 마치 아직 살아있고 싸울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듯했다. 그것은 민준을 잠시 망설이게 했지만 지호는 속삭였다. 돌아갈 수 없어. 빨리 끝내자. 태현은 그러나 할머니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만 묻고 의식을 가장하되 나오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절박한 호소는 공중에 멈췄고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장면을 더 음산하게 만들었다. 아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할머니를 살려내. 태현이 울부짖었다. 이건 의식이 아니라 살인이야. 조용히 해.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누가 들을라. 우리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소라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숨이 가빠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태현은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제발 민준아, 태현이 애원했다. 할머니가 죽으면 우리 모두 용서받지 못할 거야. 어떤 빛도 이런 짓을 정당화할 수 없어.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흐릿한 랜턴 빛이 묘지 입구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과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태연의 외침은 죽은 오빠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묘지 근처를 지나가던 박 여사에게 들렸다. 놀란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나무 뒤에서 그 섬뜩한 모임을 엿보았다. 무덤 속의 소라, 주변에 모인 손자들과 자녀들. 자세한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장면 자체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이런 미친 짓이. 박 여사가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얼마 후 해가 완전히 저물자 박 여사는 소라를 도울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한옥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이미 한동안 뭔가 이상한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우연히 지호가 고대 그림이 있는 조상적 텍스트를 다루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지역의 역사를 알고 있는 그녀는 김 가족이 노인 희생에 관한 지역 신화의 병적인 해석에 빠져들었을까 두려웠다. 가족 재단의 어둠 속에서 박 여사는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일종의 두루마리, 지호와 민준이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진정한 의식이 노인 자신이 아니라 단지 노인의 개인 소지품으로 상징적으로만 실행된다고 설명하는 고대 기록이 있었다. 거기에는 옛사람들이 실제 인간 희생이 아닌 기억의 공물을 믿었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것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가족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있었다. 이것이 진짜 의식이었어.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다. 촛불빛에 비친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박 여사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것은 지호와 민준이 이야기의 절반만 읽었거나 단순히 실제 희생을 불인정하는 부분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탐욕이 그들을 눈멀게 했다면 상황을 되돌릴 기회가 아직 있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그녀는 묘지로 다시 달려가며 소라가 아직 살아있기를 신에게 기도했다.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고 번개가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박 여사는 쓰러질 듯한 걸음으로 묘지 언덕을 올랐다. 그녀의 낡은 고무신이 지늘게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여기저기 흩어진 무덤들 사이로 그녀는 마침내 김 가족이 모인 곳을 발견했다. 소라는 이제 어깨까지 흙에 파묻혀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삽질을 하고 있었고 태현은 무덤 가장자리에서 울고 있었다. 지호는 비에 젖은 채 서서 눈에 보이는 내적 갈등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멈춰요. 박 여사가 외쳤다. 비를 뚫고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진짜 희생은 없어요. 착각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언덕 위에 서 있는 노파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그것이 비에 젖지 않도록 몸으로 가리고 있었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번개가 번쩍였고 모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밝게 드러났다. 소라의 눈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강한 바람이 묘지 주변의 나무들을 흔들었고 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일어나고 있는 기괴한 행위에 소름 끼치는 배경음악을 만들어냈다. 민주는 분노의 발작으로 태현을 옆으로 밀쳐냈고 사촌의 눈물을 무시했다. 인숙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지호와 민준에 맞설 용기가 없어 자신을 비겁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을 두려움과 잘못 해석된 전설이 가져올 부의 약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소라는 거의 힘이 없으면서도 지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내면의 투쟁을 벌이는 것 같았다. 마치 양심이 가슴속에서 뛰며 효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는 듯했다. 잠시 그는 자신의 손에서 삽이 떨리게 내버려 두었다. 민주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유일한 출구라고 반복하며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너희도 알잖아.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혔다.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며 들판을 밝히고 멀리서 바람을 거슬러 달려오는 박 여사의 형체를 드러냈다. 이미 고령이지만 순수한 공포에 움직이는 그 여인의 유령 같은 모습이 인숙의 주의를 끌었고 그녀는 가리켰다. 박 할머니예요. 오고 있어요. 그 순간 천둥이 크게 울렸고 목격될 공포가 지호와 민준을 사로잡았다. 누군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끝이 될 것임을 알았다. 빨리 어서 끝내자. 민준이 심장이 뛰는 소리와 함께 소리쳤다. 그러나 흙에 숨이 막힌 소라는 여전히 더듬거리며 말할 수 있었다. 내 아들아, 왜 나에게 이러는 거니? 이 말은 지호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는 마치 손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삽을 떨어뜨렸다. 이제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마침내 그 공포를 인식하는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억눌린 분노가 죄책감과 뒤섞여 분위기를 더욱 질식시켰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호가 민준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네 할머니를,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 선택이 없어요. 민준이 절박하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 집을 빼앗을 거예요. 우리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요. 인숙은 이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제발 그만해. 제발. 그녀는 비에 젖은 채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톱이 진흙 속에서 부러져 피가 났다. 엄마, 엄마. 박 여사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녀의 얼굴은 비에 젖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머리 위로 두루마리를 들어 보호하고 있었다. 들어봐요. 그녀가 외쳤다. 이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진짜 의식이에요. 진짜 희생은 필요 없다고요. 그 순간 소라는 희미하게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시간이 그녀에게 점점 흘러가고 있었다. 박 여사가 다가오는 동안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무덤 주변으로 진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각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다. 결정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 제때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제 바닥에 쓰러진 태현이 어렵게 일어나 할머니를 무덤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그는 이미 소라의 가슴까지 덮은 푸석한 흙 속에 팔을 넣었지만 민준이 두 번째로 그를 밀쳐내며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할머니는 살아계셔. 숨을 쉬고 계신다고. 태연이 절규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비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상황은 거의 집단적 악몽의 윤곽을 띠고 있었다. 지호는 민준이 계속하도록 돕거나 그의 영혼 속에서 울리는 양심의 외침을 듣거나 사이에서 망견자실한 상태였다. 인숙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어깨를 껴안고 출구를 보지 못했다. 그때 소라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머리를 들고 그녀에게 남은 약간의 공기로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제발, 나는 약속해. 다른 방법을 찾을게. 그 호소는 약하고 숨가빴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천둥 소리를 배경으로 비가 무자비하게 엎질러진 흙에 내려치고 그의 얼굴에 진흙을 튀겼다. 그는 이를 악물고 삽을 더 단단히 움켜쥐고 모든 것을 끝내거나 포기할지 망설였다. 그곳에 있는 누구도 진정으로 소라의 죽음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탐욕과 두려움이 합쳐져 그들을 나락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 지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제발 용서하세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박 여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요. 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실제 희생은 없어요. 착각이에요. 그 여인은 쉬지 않고 외치며 찾아낸 두루마리를 흔들었다. 비가 주변에서 쏟아지며 그녀의 말을 거의 묻어버렸지만 지호는 자신의 숨을 멈출 만큼 충분히 들었다.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뭐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비바람 소리를 뚫고 들렸다. 박 여사가 더 가까이 왔다. 두루마리를 비로부터 지키려 자켓 아래로 숨기면서 이건 진짜 의식이에요. 그녀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조상들은 실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노인의 물건들을 묻었다고요. 상징적으로.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가 들었던 버전은 전혀 달랐다. 그의 삽이 흙 속에 멈췄다. 지호 씨, 당신 아들이 전설의 절반만 읽은 거예요. 박 여사가 간청했다. 읽어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소라의 약한 신음소리가 그들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의식이 없었다. 저천증과 충격으로 떨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지호의 외침이 묘지를 가로질렀다. 살려내! 얼른! 지호가 소리쳤다. 이제 완전히 무덤으로 뛰어들어 손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박 여사는 무덤 가장자리로 다가가 숨을 헐떡이며 비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서 있었다. 태현이 그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녀는 두루마리를 그에게 그리고 차례로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진정한 조상의식이 노인 자신이 아니라 노인의 개인적인 소지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했다. 몸을 묻는다는 구절은 은유였지만 문자 그대로 잔인하게 해석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건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옛사람들은 노인의 물건을 묻었어요. 사람을 묻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의식이었어요.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잡아 희미한 랜턴빛 아래에서 읽었다. 각 단어마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또한 자신의 탐욕스러운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속임수를 이용했다는 것도 깨달았다. 공포가 커지면서 그는 여전히 삽을 든 민준을 바라보았다. 거짓말이야? 너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 그가 목이 메어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냥 빚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했어. 지호의 얼굴에 분노가 일었다. 그래서 네 할머니를 죽이기로 했다고? 네가 뭘 한 건지 알아? 그는 민준에게 돌진했지만 인숙이 그를 막았다. 아버지, 지금은 엄마를 구해야 해요. 그녀가 외쳤다. 나중에 싸워요. 민준은 한 발 물러섰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야기에 뭔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무시하기로 선택했고 단지 재정적 구원의 가능성만 보았다. 빚에 몰렸을 때 그는 이 전설의 난파선의 생존자가 널빤지를 붙잡듯 매달렸다. 이제 인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침묵 속에서 그를 비난하며 가족을 살인 직전까지 이끈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흙은 이미 소라의 팔을 지나 있었고 그녀는 극도의 노력으로 숨을 쉬고 있었으며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 지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무덤으로 뛰어들었고 사방으로 흙을 파헤쳤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인숙도 돕기 위해 달려왔고 크게 흐느끼며 그동안 민주는 얼어붙은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서 있었다. 태현은 마침내 민준을 밀쳐내고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다. 이제 일반적인 감정은 공포와 후회였다. 김소라 여사를 어떻게든 구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탐욕이 모두를 끝없는 비극의 진흙 속에 덮을 것이었다. 더 빨리, 지호가 외쳤다. 그의 손톱이 갈라지고 피가 흐르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요. 태현과 인숙도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흙더미가 점점 작아지면서 소라의 창백한 얼굴이 더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박 여사는 랜턴을 들고 무덤 위에 비추며 계속해서 두루마리에서 진짜 의식에 대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갑자기 민준이 그녀 옆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삽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할머니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하기 위해서였다. 무덤에서 끌어올려진 소라는 의식이 없었고 몸은 진흙과 나무 잎으로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각 천둥 번개는 마치 거의 실현될 뻔한 범죄에 대한 하늘의 응답처럼 들렸다. 지호는 젖은 채로 떨면서 어머니를 소생시키려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인숙은 울며 매 순간 용서를 구했다. 태현은 할머니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하고 그녀가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했다. 민주는 자신이 직접 한 무덤 옆에 무릎을 꿇고 경련적으로 울고 있었다. 아마도 이제야 그가 저지르려던 광기의 정도를 깨달은 것 같았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라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천증과 충격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길은 멀었고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그들은 묘지까지 걸어왔다. 할머니, 제발 눈을 떠보세요. 태현이 흐느끼며 속삭였다. 그의 손이 소라의 젖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제발 돌아오세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죄책감에 휩싸인 지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거기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를 가지러 달려갔고 진흙 속에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묘지까지 왔다. 그동안 태현과 인숙은 소라를 팔에 안고 끊임없는 빗속에서 들어올렸다. 민주는 뒤에서 조용히 흐느끼며 따라갔다. 내심 모두는 너무 늦지 않았기를, 탐욕이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끌지 않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다. 소라가 살아난다면 아마도 이 모든 광기 이후에 가족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차가 더 가까워요. 박 여사가 제안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안동 시내까지는 20분 걸려요. 그들은 소라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다. 그녀의 피부는 차갑고 창백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지호는 운전석에 앉았고 태현은 할머니를 품에 안은 채 뒷좌석에 탔다. 인숙은 조수석에 앉았고 민주는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여전히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빨리 가요, 아버지. 인숙이 재촉했다. 엄마가 우리를 떠나게 하면 안 돼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치는 가운데 차는 미끄러운 산길을 따라 달렸다. 소라는 가끔씩 신음소리를 내었고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희망의 신호였다. 그녀는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텨요, 어머니. 지호가 백미러를 통해 힐끗 보며 말했다. 곧 도착해요.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다. 이 순간만큼은 그들 모두가 당열되어 있었다.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소라를 살리는 것. 그들이 일으킨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이제 모든 다른 생각들을 압도했다. 차가 어둠 속을 질주하는 동안 그들은 아직 구원의 시간이 있기를 기도했다. 병원에서 시간은 끝없는 악몽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소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의료진에 의해 긴급히 치료를 받았다.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애매한 설명을 했고 박 여사가 앞장서서 실제 이야기가 즉시 드러나는 것을 피했다. 그동안 지호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고 후회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인숙은 태연을 껴안으며 자신들이 거의 저지를 뻔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민주는 복도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임박한 비극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그는 빚에서 도망치기 위해 미신의 불꽃을 지핀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괜찮을까요?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응급처치 후 의사가 나와 소라가 반응했다고 알렸다. 그녀는 약했지만 살아있었고 휴식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마치 생명이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처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통제된 방문으로 그들은 한 번에 한 명씩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볼 수 있었다. 지호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소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에게 일어나라고 요청했다. 죄책감과 수치심도 우리를 산채로 묻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족 사랑이 빚과 어려움을 직면하는 기둥이 되어야 하며 결코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소라가 지호의 손을 약하게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항상 내 아들일 거예요. 어두운 시간에는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민주는 마침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빚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왜곡된 전설에 매달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그를 눈멀게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가능한 것을 갚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할 것이며 무엇보다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 소라의 침대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소라는 약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이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야 해. 서로를 바라보며 형제들은 화해의 어려운 길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이었다. 김 가족은 마음이 가벼워진 채 병원을 떠났고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여전히 의식하고 있었다. 한옥집으로 돌아가 각자 삽과 괭이를 모아 미완성 무덤을 깨끗이 하고 섬뜩한 의식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거실에 즉석으로 만든 작은 제단에서 그들은 소라의 생명에 감사하며 양초를 켰고 이 이야기가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탐욕은 가장 신성한 유대도 부패시킬 수 있지만 양심, 사랑,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는 산채로 묻힐 뻔한 사람까지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해가 뜨면서 김 가족에게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빚을 갚거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인 비극에 가까웠다는 확신이 그들을 목적 안에서 하나로 묶었다. 침묵 속의 약속이 확립되었다. 번영에 대한 갈망이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항상 그들을 돌봐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결코 죽이지 않도록 하는 것. 소라는 몇 주 후 병원에서 퇴원했고 걷는데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여전히 강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오래된 앨범을 펼쳐 가족 사진들을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 그때처럼 행복하고 순수해질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때 민준이 차를 가지고 도착했고 그의 첫 월급으로 산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한 발자국씩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봄비가 서울의 새벽을 촉촉이 적시던 그날, 백발이 성성한 배옥순 할머니는 해방사립병원에서의 첫 야간 근무를 마치고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낡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자신의 작은 방세를 내기 위해 이 일자리가 간절했다. 오랜 세월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자로 지내며 빈캔을 주워 겨우 목숨을 이어온 그녀에게 이 병원의 야간 청소부 자리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다. 아이고, 이 늙은 뼈다귀가. 옥순 할머니는 무릎 통증에 인상을 쓰며 병원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문득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 재계의 거물 이준석 회장이 가슴 통증으로 급히 입원해 있었다. 그의 아들인 이민준 의사가 직접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은 병원 직원들에게 감동적으로 비쳤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돌볼게요. 민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옥순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여러 차례 약물 투여에도 이준석 회장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져 가고 있었다.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살아온 반평생 동안 옥순 할머니는 수많은 약들의 색과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 의사가 주사기에 채운 투명한 액체에서 미묘하게 다른 색조가 보였다.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순간적인 용기로 그녀는 민준이 약물을 주입하려는 순간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민준 의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경멸이 가득했다. 주변 간호사들이 황급히 다가와 옥순 할머니를 밀쳐냈다. 전문가에게 맡겨두세요. 할머니는 청소나 하세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옥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이준석 회장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희미한 감사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병실을 나오며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60년 넘게 살아오며 쌓인 직감이 속삭였다. 저 사람이 위험해. 뭔가 해야 해. 옥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결심했다. 비록 자신이 보잘것없는 청소부일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그 회장을 지켜볼 것이다. 다음 날 해방사립병원은 술렁이고 있었다. 배옥순 할머니는 청소도구를 손에 쥐고 병원 구석구석을 닦으며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전날 밤 이민준 의사의 손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부가 되어버렸다. 감히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한 이민준 선생님한테 그런 무례를 떨다니 저 할머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또래에게 속삭였다. 환자는 의사 선생님 친아버지인데 왜 해를 끼치겠어요? 평생 길러준 아버지에게 독을 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른 간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손에 든 걸레가 떨리고 있었다.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60년 넘게 살아온 세월 동안 다져진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회장님이 위험해.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적 없었지만 병원 전체가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차가운 눈길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VIP 병실에 누워있는 이준석 회장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아들이 주는 약을 복용할 때마다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다. 그 빌딩 중 몇 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씨 그룹의 소유였다. 그런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엄격하게 키웠던 민준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가능성과 싸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이준석은 아들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바라보았다. 전날 밤 그 청소부 할머니의 필사적인 얼굴과 주사기를 붙잡던 손짓이 떠올랐다. 가슴 한편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병원을 나서던 옥순 할머니는 주차장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준석 회장의 개인 비서 최대현에게 불려 세워졌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젯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있었다. 제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겠어요? 옥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주름진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저 이상한 것을 봤을 뿐인데 약의 색이 달랐어요. 평소에 링거액과는 달랐다고요. 최대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 작은 약속이 옥순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드디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심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차가운 봄비가 옥순 할머니의 낡은 우산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해방병원에서 이민준 의사는 아버지의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배옥순 할머니의 주의 깊은 시선이 자신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최대현은 민준 의사 모르게 약물 샘플을 사립연구소로 보내 분석을 맡겼다. 이 결과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현은 실험실 연구원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당부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옥순 할머니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변함이 없었다.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VIP 병실 주변을 맴돌며 간호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거리에서 생활했던 세월 동안 그녀는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을 배웠다. 할머니, 왜 이 병실만 자꾸 청소하세요? 젊은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다. 아이고, 늙으니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 청소했는지 자꾸 잊어버려서 옥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회장의 링거액을 주시하고 있었다. 며칠 후 최대현이 실험실 결과를 받아들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쥐약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몇 번이나 실험실에 재확인을 요청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민준 의사가, 그토록 존경받던 의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최대현은 차 안에서 결과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급히 병원으로 돌아와 쇠약해진 이준석 회장에게 진실을 전했을 때 회장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엄격하게 키운 아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일단 약을 계속 받는 척하면서 증거를 더 모으자. 이준석 회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옥순 할머니는 병실을 청소하며 회장의 침울한 눈빛을 발견했다. 최대현이 그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들 사이의 침묵에 이해가 오갔다. 확인이 된 것이다. 이제 위험은 실제가 되었다. 그들은 이준석 회장의 생명을 구하고 그 잔혹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옥순 할머니는 빗자루를 꾹 쥐며 결심했다. 평생 그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자신의 존재가 필요한 순간이 왔다. 해방병원의 어두운 복도 사이로 이준석 회장은 남은 힘을 모아 최대현의 부축을 받으며 탈출을 결심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아들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고 특히 이렇게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무리였다. 그는 민준이 다른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잠든 척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밤 2시가 되자 병원은 고요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최대현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그는 이준석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맨발로 VIP 병실을 빠져나온 이준석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숨이 가빠졌고 그를 의식을 잃게 할 정도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과도 같았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대현 씨, 난 더 못 가겠어.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멈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최대현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병원 안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못했다. 복도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그를 발견했다.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무슨 일로?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아, 저는 회장님 비서인데 중요한 서류를. 최대현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 지체가 치명적이었다. 지원을 받지 못한 이준석은 자신의 힘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는 간신히 2블록 거리를 걸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그대로 쓰러졌다. 놀랍게도 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배옥순 할머니였다. 24시간 마트에서 간단한 식료품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바닥에 쓰러진 재벌 회장을 알아본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부축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옥순 할머니의 거친 손이 이준석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다. 의식이 희미한 이준석을 옥순 할머니는 놀라운 힘으로 자신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끌었다. 평생 고단한 삶을 살아온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강인했다. 한밤중 서울의 뒷골목을 지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결연했다. 운명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선택했다. 독사를 의심했던 유일한 청소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뻗을 수 없는 그 부자를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이준석의 축 늘어진 몸을 부축하며 속삭였다. 그녀의 낡은 신발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무거운 소리를 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조용히 그들의 도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배옥순 할머니의 단칸방은 비록 작았지만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다다미가 깔려 있었으며 구석에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전기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낡은 이불 위에 재벌 이준석 회장이 누워 있었다. 아이고, 정신이 드세요? 옥순 할머니는 이준석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으며 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가늘었다. 옥순 할머니는 수십 년 전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 할머니에게서 배운 민간요법을 떠올렸다.
인삼과 쑥, 그리고 여러 약초를 섞어 끓인 차를 준비했다. 쥐약 성분을 몸에서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회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쓰지만 독을 빼는데 좋을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준석의 입술에 차를 갖다 대었다. 한 모금, 두 모금, 서서히 이준석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통증과 피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돌보는 옥순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발견했다. 그녀가 건네는 생강차를 마실 때마다 위장에 타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평생 권력과 부의 세계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에게 이런 소박하고 진정한 배려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민준 의사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가 투여한 독약이 충분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확신했기에 그는 아버지가 병원 밖 어딘가에서 이미 숨을 거뒀을 거라 생각했다. 이 확신이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취하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진행해야 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유해는 화장하여 이민준은 가족들과 지인들 앞에서 슬픔에 잠긴 척하며 말했다. 빈 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는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핑계를 대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모두가 아들의 슬픔에 동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민준이 얼마나 서둘러 장례식을 마치고 상속 절차를 밟고 싶어 하는지를. 그 모든 소동 속에서 이준석은 옥순 할머니의 소박한 집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평범한 청소부에게 측량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회장님, 오늘은 기운이 좀 어떠세요? 옥순 할머니가 물었다. 덕분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이준석 회장은 상당히 기력을 회복했다.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앉아서 옥순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고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이준석은 창가에 앉아 물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었지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옥순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이준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탐욕, 아들에게 강요했던 엄격함과 성공에 대한 압박이 이제는 모두 무의미해 보였다. 자신의 피부티가 저지른 차가운 배신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정의를 원했고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다. 비유적으로 민준이 자신의 독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최대현을 불러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병원 사건 이후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던 최대현은 이준석의 지시에 따라 가짜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했다. 그들은 이산국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이 사람은 70년대 이준석이 가졌던 비밀 연애의 결실인 사생아라는 설정이었다. 이 소문을 재계와 연예계 기자들에게 흘려보세요. 확인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요. 이준석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금융 전문지와 가십지에서는 이준석 회장의 수조 원대 유산을 두고 벌어질 상속 분쟁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다. 이상국은 누구인가? 이씨 그룹 상속 전쟁의 새로운 변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민주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최근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야 할 판이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상욱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서둘러 처분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회사 지분, 주식들을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놓았다. 일단 현금으로 확보해야 해. 빨리. 민주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이준석의 계획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들이 헐값에 내놓은 자신의 제국의 핵심 부분들을 다시 사들였다. 그의 정체나 소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뉴스와 아들의 절망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민준에게는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었다. 회장님, 민준 씨가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최대현이 보고했다. 이준석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버지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장례식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이민준 의사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했다. 그러나 사생에 관한 소문들이 그의 평안을 갉아먹고 있었다. 법적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식 사망 증명서가 필요했다. 그의 공공기관 인맥 덕분에 의료 보고서를 위조할 수 있었지만 최종 사망 증명서 발급에는 아직 문제가 있었다. 가족과 회사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청 직원이 말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민주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씨 그룹의 핵심 사업체인 이한영 병원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미국인 사업가라고 했다.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상당한 자본 투자로 민주는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도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었다. 이산국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이 수수께끼의 투자자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다. 좋은 기회입니다. 빨리 처리하죠. 민주는 통화를 마치며 한숨을 쉬었다. 만남의 날이 왔다.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민준이 예약된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국 경찰들이 최대현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고 이준석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살아있고 차갑게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민준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 아버지.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준석의 옆에는 배옥순 할머니가 조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품위 있게 재벌의 개인 비서처럼 보였다. 민준은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민준아, 네가 날 독살하려 했지? 이준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계획, 거짓 장례식, 허둥지둥 처분했던 재산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망 진단서는 필요 없겠구나. 내가 살아있으니. 이준석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경찰관 하나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이민준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 모든 계획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누가 아버지를 구했는지, 그리고 왜 이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버지 곁에 있는지 모든 의문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밝혀진 진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판결은 곧 내려질 것이다. 고급 호텔 방 안에서 살아있는 이준석 회장의 모습은 이민준 의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짓눌렀다. 최대현과 한국 경찰들이 아들을 체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눈에 띄게 마른 몸으로도 이준석은 등을 곧게 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잠깐만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욕이나 분노의 외침 없이 이준석은 배옥순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이산국이라는 가짜 사생아 소문을 퍼뜨려 이씨 그룹의 재산을 헐값에 다시 사들였는지 거의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양심을 치는 망치 같았다.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최대현이 모은 독살 증거와 사기 증거가 이미 당국에 넘어갔어. 이준석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최대현이 견고한 서류 가방을 열어 증거물들을 꺼냈다. 독약 분석 결과, CCTV 영상, 거짓 사망 증명서 위조 시도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모든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을 때 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아버지, 제발요. 그가 속삭이듯 애원했지만 이준석의 표정은 변함없이 냉랭했다. 평생 엄격했을지언정 이준석은 결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들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그를 타락시키리라고는. 마지막 차가운 시선을 보낸 후 그는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다. 법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아니라. 그가 짧게 말했다. 민준이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이준석은 배옥순 할머니와 최대현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장면은 많은 권력 있는 가문의 비극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산이 저주가 되어 혈연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장님, 괜찮으세요? 옥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호텔 방을 나서는 이준석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다. 그의 뒤로 서울의 찬란한 스카이라인이 창문으로 보였다. 한때 그가 지배했던 도시였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아들의 사랑과 존경, 은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최대현이 물었다. 집으로. 이준석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예전의 저택이 아니었다. 새로운 이해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었다. 이민준의 사건은 이후 몇 주 동안 현지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의사 아들이 억만장자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이씨 가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이준석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불필요한 추문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아들의 부끄러운 행적을 공개적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비록 민준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이준석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미팅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배옥순 할머니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준석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행 일정 조율, 일정 관리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했고 무엇보다 전통차와 약초 지식으로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데 힘썼다. 아들의 배신에 따른 슬픔과 실망 속에서도 이준석은 이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의 존재에서 위안과 안정을 느꼈다. 회장님, 오늘은 인삼차를 준비했어요. 면역력에 좋답니다. 옥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를 내렸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어쩌면 당신은 내 평생 최고의 의사인지도 모르겠군요. 이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민준의 상황은 복잡했다.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그는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준석에게는 아들이 진정한 뉘우침 없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것보다 그가 자신의 불명예를 공개적으로 마주하고 도덕적 파산과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석은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용서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준석은 가족과 그룹 임원들에게 민준을 무기한 경영에서 배제할 것임을 설명했다. 이씨 그룹의 어떤 부분도 그에게 맡겨지지 않을 것이며 낮은 직급의 업무조차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배신은 모든 것을 잃게 했다. 그럼 누가 회사를 이어받게 됩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소. 하지만 확실한 건 미래의 이씨 그룹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이요.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비전이 담겨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이준석 회장은 자신의 기업들을 재정비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 공헌 활동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항상 엄격한 기업인이었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후 자신의 부에 더 고귀한 목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배옥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노숙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준석은 이씨 그룹 중역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씨 그룹 본사 건물에서 돌봄의 손길 프로젝트 발표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노숙 노인들에게 쉼터, 의료 상담,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준석의 초청으로 옥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연설을 했다. 저도 오랫동안 희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하나의 기회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말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임원들, 사업 파트너들, 지역 관계자들은 이 계획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억만장자와 노숙자 출신 노인의 이 예상치 못한 조합이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 언론의 프로젝트가 소개되면서 이준석에 대한 대중의 시각도 변화했다. 한때 냉혹하고 거리감 있게 보였던 사업가가 이제는 공익에 헌신하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비춰졌다. 회장님, 오늘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최대현이 행사 후 보고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네.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아. 이준석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한편 민주는 자신의 법적 합의에 따른 결과와 씨름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에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한때 거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아들은 아버지가 늘 가르치려 했던 겸손함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봉사 현장 관리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흰 가운과 특권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그가 스스로 판 함정뿐이었다. 이준석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반짝이는 강물처럼 그의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옥순 할머니가 조용히 차를 내려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할머니? 이준석이 물었다. 어르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대답에는 따뜻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몇 개월이 흘렀다. 민준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었고 그는 대부분 반개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사회봉사를 하는 완화된 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젊은 의사에게 이제 특권 없이 서울 거리를 걷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었다. 드디어 그는 버림받음의 고통, 불안정함,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 민주는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준석 회장은 그룹 재편을 마무리하고 회장직을 다시 맡았으며 더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배옥순 할머니가 조언자이자 개인 비서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역사적인 마을들, 불교 사찰들, 국립공원들을 방문했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원을 기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회장님,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 하네요. 옥순 할머니가 시골 마을에서 열린 작은 행사 후에 말했다. 그들의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할머니. 이준석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수십 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던 옥순 할머니는 이제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가 구하는 데 일조한 가족이었다. 이준석의 저택에 그녀만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싶어 했다. 그럼에도 이제 그녀는 좋은 음식과 품위 있는 옷을 누릴 수 있었고 마침내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한강 공원의 고요한 오후, 이준석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지난 모든 일들을 회상했다. 독살 시도, 탈출, 배신, 거짓 사생아 소식, 그리고 마침내 반전. 그는 민준을 생각했다. 멀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은 아들. 가족의 상처는 컸지만 아마도 시간과 아들의 진정한 뉘우침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그룹 재편 회의를 마치며 이준석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오늘부터 배옥순 여사는 우리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에서 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서서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박수 소리가 즉시 울려 퍼졌다. 이준석은 승리했다. 그의 결정에 주권자로서 탐욕의 도구로부터 해방되어 무엇보다도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킨 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살아남아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의 승리였다. 권력에 의해 부패한 가족 관계의 연약함에 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이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군요, 회장님. 옥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할머니.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준석이 평온하게 대답했다.